수험생 여러분, 24년도 지방직구급 행정학 기출 해설 강의입니다. 먼저 첨부되어 있는 총평을 먼저 보시면 이번 지방직구급 행정학 시험은 전년도 그다음 그 전년도 역대 지방직구급 행정학 시험에서 중에서는 난이도가 탑입니다. 그리고 국가직구급 올해 시험 봤던 국가직구급보다도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학원과에서 이제 행정학 강사들이 추측하는 것은 이제 70에서 80점대, 70에서 80점대가 이제 상위권 클래스가 이차하는 점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밑에 난이도가 있는 거, 난이도를 상으로 생각했거나 또는 중 이상으로 생각했던 문제가 쭉 이렇게 총평에 나열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단순 암기는 누구나 맞거든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으려면 행정학은 기본적으로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정답이 없다예요. 정답이 없다 사회과학이에요. 그건 주관식에서는 정답이 없어요. 어떤 관점이든 간에 자신의 관점을 논리적으로 쓰면 그건 주관식에서는 좋은 답이에요. 근데 우리는 객관식이거든요. 객관식은 반드시 상대적으로 답이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유추해서 우리가 찾아가느냐, 어려운 문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점수의 상단에 위치할 것인가 하단에 위치할 것인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특이한 점은 또 있어요. 하나 이제 특이한 게 있는데 물론 이제 공공가치관리론이 이제 또 나왔고 신기론, 신경향 테마에서 한 문제가 더 나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론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론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 집단 수직적 상반관계 이론인데 이걸 교환 이론이라고 바꾼 거예요. 학자가 번역을 이제 바꿔버렸는데 영어로 써줬으면 좋았는데 원이론을 글 안 써줬단 말이에요. 대신에 뭐예요? 지문에 있어요. 지문에 네 집단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건 이제 유추를 하셔야 되는데 지나치게 뭐죠?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 유추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차근차근 해보고 접근하는 법을 다시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에요. 근데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뭐예요? 이 문제는 난이도가 하예요, 하. 1번도 보시면 옳지 않은 거죠. 토익과 산출의 비율을 중거인과 비교하여 공정성을 지각하죠. 이 공정성을 지각하는데 이 공정성이 뭐다? 불평등하다고 느끼면 이제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불공정성을 느낄 때 자신의 지각을 의도적으로 애곡하기도 합니다. 특히 언제? 과소보상 받았을 때 이렇게 이제 산출 애곡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다음 노력과 기술은 투입에 해당하고 보수와 인정은 이제 산출에 해당합니다. 해석제는 이제 제 기본서 있는 내용 그대로 했거든요. 투입 뭐요? 투입에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투입에는 노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교육도 있고 경험도 있고 특히 이제 여기서 하는 것은 노력이 전형적인 투입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출에는 이제 보수와 인정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고인과 비교하여 가소보상자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가다보상자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많이 다루던 거잖아요. 과소보상도 불평등이고 과다보상도 불평등해요. 그래서 기본서에 보시면 뭐예요? 수업 시간에 눈이 감겨있죠. 과소보상 때는 어떻게 행위를 하고 과다보상 때는 어떻게 행위를 하고 여기까지 이제 구별해서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뭐 이 문제는 당연히 이제 1번은 4번이 답이고 난이도는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2번 봅니다.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으로 보는 겁니다. 인간관이죠? 경제학의 방법론의 인간관입니다. 비시장적 의사결정을 경제학적 관점, 오케이? 부캐넌, 털럭, 오스트롬 등이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경제주체 집단적 선택의 기능을 중시하는 방법론상 이거 아니죠?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상 개체주의입니다. 연역이론입니다. 인간관은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입니다. 그러니까 2번까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풀어요. 물론 3번은 더 수월해요. 피터스가 미래 국정관리에 제시한 정부개혁 모형에 해당하지 않는 거 봐봐요. 피터스는 뭐예요? 전통적인 정부 모형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제시하죠. 시장 모형, 참여 모형, 탈규제 정부 모형. 하나는 신축 정부 모형이죠. 뭐 자유민주주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뭐 3번 뭐 난이도 하고 4번 문제 봅니다.
이제 지방직이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지방공무원법이죠. 이제 지방공무원법인데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이나 기본적인 건 거의 똑같아요. 단지 적용되는 것이 뭐예요? 국가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게 국가공무원법이고 지방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게 지방공무원법이에요. 그러면 전직은 직렬을 달리하다. 직렬을 바꾸는 게 전직이니까. 전부는 같은 직급 내에서 보직 변경만 하는 거죠. 강임의 경우 같은 직렬에 하위 직급이 없는 경우 다른 직렬에 하위 직급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거 틀린 거예요. 4번부터 하고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지방자치장 또는 지방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이라는 게 뭐예요? 전출입을 줄여서 전입이라고 그러죠. 전출입을 줄여서 전입. 인사 관할이 다르죠. 그러면 왜 이 양반하고 이 양반은 인사 관할 다르잖아요. 의회 사무처 직원이고 혹은 의회 사무처 직원이 아니고. 그러면 지방자치장 또는 지방의 의장은 공무원을 전입 또는 전출입시키려고 할 때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장 또는 지방의 의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지방의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명권자가 뭐예요? 지방의 의장인데 지자체장이 마음대로 전직시켜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근무와는 유능한 공무원을 지방의 의장이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전입을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상식적인 거고. 그럼 여기 봐봐요. 이제 답은 이건데, 여기 답인데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해설지에 써놓은 거 있습니다. 우리 이제 24년 대비 명품행정 기본서 596페이지 보조단 내용이거든요. 여기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조단에. 강임은 뭐예요? 징계가 아니죠. 강임은 징계가 아니죠. 그럼 봅시다. 국가공무원법 제5조 강임이란 같은 직렬 내에서 하위 직급에 임명하거나 하위 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 직급으로 임명하는 걸 말해요. 물론 지방직 공무원에는 고공단 소속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없어요. 지방공무원법에는. 맞잖아요. 이거 갖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이제 일부는 이게 어렵다고 보는데 이거 우리가 당연히 맞아야 되는 문제예요.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5번 봅니다. 프로그램 예산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지문으로 나와 있는 게 다 뭐예요? 거의 대부분 뭐예요? 우리 기본서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기본서에. 1번 우리나라 중앙정부 2007년 프로그램 예산 제도를 도입했죠. 중앙정부는 2007년, 지방정부는 2008년. 예산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성과평가 체계와 연계시키는 거예요. 그럼 봐. 여기 좀 봅시다. 우리가 기존에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투입 중심의 뭐예요? 품목별 분류였단 말이에요. 이거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뭐예요? 산출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 분류를 이제 도입을 했고, 그럼 산출이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성과 책임이 되는 거예요, 성과. 그러면 프로그램은 뭐예요? 단위 사업의 문구. 오케이? 단위 사업의 문구. 문구의 기준이 뭐다?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단위 사업들의 문구를 프로그램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자 봅시다. 예산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하고 성과평가 체계에 연계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중심입니다. 세부 업무와 단가를 통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3번부터 봅시다.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이 포괄적으로 표시되어 총체적 재정 배분 파악이 가능해요. 이것도 이제 우리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단위 사업을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일반에게로 돼 있든 특별에게로 돼 있든 기금이든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는 거예요. 묶는 거. 당연한 거. 그럼 얘는 봐봐. 일단 프로그램 뜻이 뭐라고? 단위 사업의 문구이에요. 단위 사업 문구. 두 번째, 이건 뭐냐면 프로그램 예산 분류는 성과 중심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총액 배분 자율 편성 방식의 방식을 쓰는 거라고.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총액을 하고 자율적으로 편성한 탑다운이죠. 그럼 탑다운 기본적으로 상향이야, 하향이야? 하향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틀린 거예요. 요거.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성과주의상에 이렇게 하는 게 성과주의. 어디? PBS 단위사업 중심으로 해서 상향식으로 하는 게 성과주의. 프로그램 예산 분류는 총액 배분 자율예산 편승액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향입니다. 오케이. 이거 틀린 거죠. 네, 5번도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분류하는데 이건 난이도가 있다고 하기는 좀 그러죠. 그 다음 6번 봅시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끊임없이 반복. 최근에 3년 정도 연속해서 나왔어요. 행정직 군무원 통일해서. 같은 것은 같게 수평적 형평, 다른 것은 다르게 수직적 형평. 68년 개최된 미네브룩 회의에서 태동한 신행정론에서 이제 강조한 게 사회적 형평성입니다. 신행정론의 행정 이념이 뭐예요? 사회적 형평성이에요. 롤스의 정의론은 사회적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최소 극대화 원리가 사회적 형평이에요. 최소 극대화 원리. 수직적 형평성은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 이거면 동등하게 취급한다. 동등한 여건에 있지 않다는 건 다르다는 거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돼요. 틀렸죠? 요건 맞는데 요게 틀린 거죠. 수평적 형평성은 동등한 여건에 있는 사람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 통일노동, 통일임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6번 문제는 최근 뭐 3, 4년 동안 연속해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것은 같게 수평적, 다른 것은 다르게 수직입니다. 7번 봅니다. 뭐 우리가 이거 동영에서도 다루고 다 했던 거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정책 분석 기법입니다. 관련 사건이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의 기초에서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대해 식견 있는 판단을 이끌어내는 게 뭐다? 교체형 영문성. 뭐 이건 뭐 난이도 하. 얘는 뭐예요? 추세 연장 기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 얘는 추세 연장 기법. 뭐 설명할 필요 없고 답은 2번입니다. 이거 동영 모의고사 그대로 있는 문제 이거. 왜? 개념 물어보는 문제였기 때문에. 8번 봅니다. 예상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국가재정법에서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정부 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국가재정법이에요. 며칠 전? 120일 전이에요. 국가재정법 120일 전입니다. 오케이. 헌법은 90일 전이에요. 국가재정법은 120일 전입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 지침을 3월 31일까지 중앙관세청, 맞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세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정부는 국회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이죠. 왜? 예산 아니니까. 예산안을 변경하는 것은 수정예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뭐 이게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문제고. 9번 문제 봅니다. 신공공서비스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신공공관리론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하였으며 비판이론 포스트모더니즘을 활용합니다. 다양한 학문적인 것을 토대로 합니다. 단지 뭐가 들어가면 안 돼? 경제학의 이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경제학의 이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맞죠? 공익은 공유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입니다. 정부는 노젓기보다는 방향 잡기에 집중하면서 시민에게 더 많은 권력을 부여해야 된다. 신공공서비스로는 방향 잡기가 아니라 봉사예요. 봉사. 정부 관료는 헌법과 법률, 정치규범, 시민에 대한 대응성, 즉 신공공서비스로는 책임은 다면적인 성격이 있는 거야. 오케이? 책임은 다면적인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10번 문제 봅니다. 팀제죠. 기본적으로 팀제는 관료제다, 탈관료제다. 탈관료제예요. 그럼 봅시다. 결정과 기획
핵심 기능만 남기고 사업 집행 기능은 전문 업체에게 이탁한다. 핵심적인 것만 한다. 나머지는 넘긴다. 이건 네트워크 조직이에요. 그다음 역동적인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신속한 문제 이건 탈관료제 일반론적인 걸 써놨죠. 옳은 지문이고. 자, 이 점 봅시다. 기술 구조 부분이 중심이 돼요. 이게 왜 나와요? 팀제에서. 작업 과정에 표준화는 뭐예요? 기계적 관료제, 기계적 관료제. 작업 기술의 표준화는 전문 관료제고. 사업 부제는 산출물의 표준화고. 기계적 관료제죠. 관료제 병리를 타파하고 업무 수행에 새로운 의식과 행태 변화 필요성으로 등재. 병리를 타파하고 관료제를 타파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얼 답은 3번이 됩니다. 11번의 문제를 봅니다.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 11번의 문제가 난이도가 아주 높았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신념 체계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이게 최초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높다 그러는데, 근데 문제를 딱 정확하게 보면 답은 중도 안 돼요. 답을 구하는 데는 난이도. 아니 우리가 이걸 현장에서 접근할 수 있었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건데, 첫 번째 봅시다. 옳은 것만을 고르란 거예요. 옳은 거. 그럼 볼게요. 정책 하위 체제에 초점을 두고 정책 변화를 이해한다. 맞죠? 그러니까 정책 옹호 모형 또는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뭐예요? 사바테. 하위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위 체제라고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 하위 체제에 초점을 두고 정책 변화를 이해합니다. 근데 이 기억 지문은 기출문제 지문이고, 좀 이따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여러 번 출제됐던 지문이고 우리가 또 다루었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뭐 기억은 맞아요. 기억이 맞다는 것은 모든 수험생들이 캐치를 해야 돼요. 내가 말한 모든 수험생은 뭐예요?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들은 캐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맞죠? 맞아요. 그럼 1번과 2번에서만 여러분들은 답을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기억이 옳은지 뭔지 몰라버렸다 그러면 이거 이제 좀 심각해져 버리는 거야. 그럼 봅시다. 그러면 일단 니은과 리을을 봐봐요. 니은. 정책 지향 학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은 뭐예요? 타협과 조정을 가면서 정책의 점진적인 변화를 설명하고 정책을 학습으로 이해하는 거야. 타협과 조정을 통한 점진적인 변동 또는 정책의 학습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옹호 연합 내부만 아니라 연합 사이에서도 발생하는 거예요. A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갑집단이 있고 을집단이 있습니다.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도 학습이 일어나고 요 사이에서도 학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능이죠? 수능.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수시 위주로 하자. 정시 위주로 하자. 타협과 조정을 하면서 뭐예요? 이쪽의 주장의 일면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쪽의 주장을 일면 받아들이기도 하고 서로가 학습도 하지만 내부에서도 학습하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타협과 조정이라는 건 내부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연합 상호 간에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 정부 때 대학 입시에 대한 공론위원회가 설치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해도를 높이긴 높였지만 대학 입시를 어떻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제시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뭐 한다? 타협과 조정이 오래돼야 돼요. 오래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맞았죠. 그러면 니은으로 가야 돼요. 답은. 좀 이따 우리가 풀었던 것 중에서 일부만 한번 보게 될 겁니다. 봅시다.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의 해석에 대한 결정은 핵심 신념과 관련된다. 신념체계 구조에서 기본적 핵심 신념은 관심 있는 특정 정책 규범이 적용되고 2차적 측면보다 변화 가능성이 작다. 정책 지지 연합 모형 또는 옹호 모형에서는
이제 이게 처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험생들이 어려웠던 거죠. 신념체계를 세 가지로 나눠요. 규범적인 거, 그다음 정책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왔던 부차적인 거죠. 부차적인 거. 오케이. 그러면 규범적 측면이라는 거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근본 가치예요. 기초 신념이에요. 신념. 변해 안 변해? 이건 거의 안 변해요. 그러니까 규범적인 핵심이란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특정한 집단의 사익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돼요?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돼. 이건 절대 안 변해요. 이런 것이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규범적인 핵심이에요. 그러면 정책의 핵심은 뭐? 이것을 달성하게 한 거. 오케이? 이것을 달성하게 한 거. 그럼 부차적인 것은 뭐예요? 부차적인 것은 행정규칙, 예산 배분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단어 2차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럼 2차적인 것은 뭐예요? 규범적인 것보다 훨씬 자주 변해요. 근데 이게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해설에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 정리 좀 하시면 되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라는 이 지문, 그러니까 정책 지지연합 모형이 신념체계를 중시한다는 것은 자주 나왔는데 신념체계를 세 가지로 구별하는 문제가 이번에 처음 나왔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이 11번의 문제가 난이도 상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존에 나왔던 것을 중심으로 하니까 뭐예요? 여기에 딱 기억, 니은밖에 없어요. 이게 뭐 기억, 니은, 디귿이다 뭐 이렇게 세 가지를 답으로 내놓은 것도 없고 이렇게 좀 접근해 주시면 되고 한번 가봅시다. 24년 대비 우리 이제 기출문제집에 이게 있어요. 이 기출문제란 뜻이죠. 기출문제집에 있으니까. 정책 옹호 연합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외적인 환경 변수를 정책 과정과 연계함으로써 정책 변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왜 환경이에요? 지지연합도 환경이 있어요. 그다음 요거 뜻은 뭐냐면 이 문제 답이란 뜻이에요. 옳지 않은 거죠. 정책 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이 기저 핵심 신념을 쉽게 변, 요건 안 되거든요. 그럼 기저의 핵심, 기저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규범이에요, 규범. 그다음 옹호 연합 사이에서 정치적 갈등 발생 시 중개자가 이를 조정할 수 있죠. 옹호 연합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으니까 타협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연합 사이에서도. 옹호 연합은 그들의 신념 체계가 정부 정책에 관철되도록 여론, 정보, 인적 자원 등을 다 동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연합사회도 있고 이런 질문들이 이제 유추가 되는 거고. 그다음 24대비 신경향 테마 및 단원별 문제풀이 교재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 교재에 있는 해설도 제가 그대로 갖다 놨거든요. 정책 지지 연합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신념 체계와 정책 변화는 정책 지향적 학습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가정한다. 만자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 정책 변화의 과정과 정책 지향적 학습의 역할을 이해하려면 단기보다는 5년 정도의 중기 기간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타협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요거 그럼 뭐 요건 왜 이게 안 될까요? 10년 이상이에요. 이거 장기해야 됩니다. 오케이? 우리가 수업 시간 했었죠. 정책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단위로 하위 체제를 설정한다. 맞잖아요. 이거 옳은, 이거 답으로도 됐어. 이거 답으로도 우리가 옳은 거. 하향식 접근법의 분석 단위를 채택하여 공공 및 민간 분야까지 확장하면서 행위자들의 전략 행위를 검토한다. 정책 지지연합 모형. 상향을 기본으로 해서 하향을 가미한 통합 모형이에요. 통합 모형. 정책 행위자가 강한 정책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므로 정책 행위자의 신념을 변경시키는 데 있어 과학적, 기술적인 정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 이것도 다 중요한 거죠. 이건 우리가 옳은 지문으로 배웠기 때문에 방금 봤던 지방적 국어 기침 기억이 옳다는 건 100% 우리가 알고 접근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요것마다 10년 정도로 보는 거죠. 실전 동영 1입니다. 우리가 동영 모의고사는 1, 2, 군무원 실전 동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매년 출간하는 실전 동영 모의고사에는 실전 동영 1, 실전 동영 2, 그다음에 군무원 실전 동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실전 동영 1에 7에 7번 문제, 10번 문제거든요, 이게. 정책 옹호 연합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단절 균형 모형과 함께 단기간에 급격한 정책 변화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이 다 아니잖아요. 정책 옹호 연합 모형은 점진적인 모형이에요. 타협과 조정을 통해서 점진적인 변화를 하는 겁니다. 단기적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책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책 하위 시스템의 분석에 초점을 두고 정책 하위 시스템 안에는 신념 체계를 공유하는 지지연합이 존재합니다. 맞죠? 정책 하위 시스템 구성원들의 신념 체계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조건 같은 외생 변수의 변화도 정책 변동에 영향을 줘요. 하나만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다. 스탑은 이고. (12번) 문제입니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그러면 디귿 발의율은 국가공무원법입니다. 13번의 문제를 봅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난이도 상 중에서도 가장 이제 근데 이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이 연구에서는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모형의 정책 기준과 목표, 집행에 필요한 자원, 조직 간의 의사소통과 집행활동, 집행기관의 특성, 경제, 사회, 정치적 조건, 정책 집행자의 성향이란 변수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성과죠. 이 정책과 성과를 연결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뭐 이거 연결하는 뭐가 있어야 돼? 매개 변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매개 변수가 뭐예요? 집행으로 보는 거예요. 집행활동으로 보는 겁니다. 왜? 집행활동, 집행기관 특성 이렇게 필요하니까. 집행에 필요한 조합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집행을 역과 역을 연결하는 매개 변수로 보는 거고 이 매개 변수와는 집행의 연결을 쭉 이제 변수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한번 봅시다. 아니잖아요. 립스의 일성관료는 뭐예요? 상향적 집행론이에요. 상향적 집행론. 두 번째, 아니 얘가 왜 나와? 얘는 나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스트롬의 제도 분석은 뭐예요? 공공선택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왜 공공선택론이 나와요? 오스트롬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 해야 되는데 여러분 봐봐. 사바트와 매즈메니아가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자 우리가 이 바로 앞에 문제에 사바트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 나왔는데 사바트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을 한 시험에 2문제를 내겠냐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해설 쓰면서 얘 2개는 당연히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100% 아니고 아니에요. 공부 좀 한 사람은 얘가 답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일성관료제가 어떻게 답이 돼요? 일성관료에 뭐한다? 특성을 연구하는 거예요. 일성관료 행태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 아니면 얘인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정책 지지, 그러니까 사바트의 매즈메니아가 정책 지지 연합 모형, 옹호 모형이잖아요. 한 시험 문제 통일학자를 2문제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4번을 답으로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생각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합격권의 점수를 예측할 때는 내가 혼자 알면 이거 90점 넘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학생들하고도 연락을 해보고 뭐 하면서 또 다른 선생님들하고 현장에서 강의하고 있는 선생님들하고도 뭐 우리 학원뿐만 다른 학원 여러 선생님 이야기해 보니까 이제 70에서 80에 분포될 것 같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사바타 맞으면은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봐봐요. 사바타 맞으면은 뭐야? 기본적으로 하향 논자인데 지지하나 모형은 통합론적 시각에서 제시한 거고. 그럼 이 사람이야, 이 사람. 그러면 반미터와 반혼 이 사람은 뭐냐면 A와 A를 연결하는 매개 변수로서 집행을 제시했고 그 집행의 변수를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그 해설해 보시면 우리가 이게 이 반미터와 반혼이라는 이 학자가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한번 나왔는데 제가 해설에 뭐라고만 써놨냐면 하향적 집행론의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래서 참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또 그 당시 이것까지 정확하게 하면 뭐 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하여튼간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꼈던 파트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14번의 문제를 봅니다. 별도 설명은 필요 없고 한번 읽어보는 것을 합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추가 경정 예산의 경우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습니다. ABB의 경우 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100분의 1이죠. 오케이? 100분의 1입니다. 무슨 100분의 5가 왜 나옵니까? 뭐 당연히 뭐 난이도 하짜리 문제고. 계속비의 경우 국가에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해계년도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사업 규모 및 국가 재원의 여건을 고려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법조문이고 우리 ABB 옆에 보조단에 법조문 그대로 해갖고 있잖아요. 원칙은 5년인데 외적으로 10년도 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세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 항목 전용입니다. 장관항은 이용이고. 15번의 문제로 갑니다.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지방직영관리자, 우리 이건 이제 동영에서도 배우고 많이 다뤘죠. 지방직영기업은 구성원이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니다. 구성원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니까 관리자도 누가 임명해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맞죠?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걸 캐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캐치를 한 사람들은 쉽게 접근했어요. 왜? 시군구청장만 나와? 시도지사가 왜 안 나와? 지문에? 설립 전에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규약을 정하여 다른 지방자치와 공동으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 교재에 다 있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을 설치 경영하려는 경우에 그 설치 운영의 기본사항은 조례로 정합니다. 오케이? 지방 다 조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아니고 얘 두 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1번이나 3번이나 4번에서 뭔가 확연하게 틀린 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기출문제에서 전부 다 한두 번 다뤄봤던 거고 또 기본 시간에 다뤘던 거거든요. 그 표에서, 그 표에 있는 법조문에서. 그러면 봐봐요. 여기에서 핵심이거든요. 왜 요거 같은 직급이라는 거야? 기초자치단체만 나온 거예요. 근데 지방공사를 기초가 설립하는 것보다 광역이 설립하는 게 더 많아요. SH공사는 서울시가 설립한 거예요.
동작구가 설립한 게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기 굳이 얘만 냈어요. 이걸 탁 캐치하면 뭐예요? 행안부 장관이 아니에요. 시도지사야지. 협의해야 됩니다. 승인이 아니고 협의 맞아요. 협의는 맞는데 시도지사예요. 그럼 시도 갈 때는 행안부 장관과 협의해야 돼요. 시군구 갈 때는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른 굳이 왜 기초만 썼나? 답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답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게 딱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은 수험생들이 여기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16번 문제를 봅니다. 난이도 있다고 하기는 좀 뭐하죠? 문제 상황에 가능성 있는 원인, 개연성 있는 원인, 행동 가능한 원인, 가깝고도 먼 원인. 계층 분석이에요, 계층 분석. 그리고 이거 계층 분석 밑에 이 세 가지 제가 소제목 붙여서 붙여놨잖아요. 그다음 정책 문제, 서로 대립되는 가정의 창조적 총. 이게 가정 분석이고 이게 가정 분석이고. 그럼 들어봐요. 얘가 가정 분석이잖아요. 그럼 얘도 틀렸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유추 분석입니다. 시네티스. 문제들 사이에 유사한 관계를 인지하는 것이 분석가의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겁니다. 유추하는 거죠. 분류죠? 분류하는 거예요. 분류. 그래서 딕을 리얼이 맞습니다. 딕을 리얼이 맞는데 여기 봐. 여기 놓쳤다 해봐요. 근데 가정 분석이 여기 있잖아요. 얘가 가정 분석이니까 얘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이제 해설 강의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보면서 문제가 좀 답을 보이네 이제 했는데 이건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17번의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좀 봅시다. 계량, 비계량, 직무와 직무, 직무와 등급기준표, 기준이 되는 직무가 있죠. 봅시다. 분류법은 미리 정해진 등급 기준표를 이용하는. 분류법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미리 정해진 등급 기준표를 하는 분류법은 비계량적 방법이다. 오른쪽 문이죠. 2번. 서열법은 여기죠. 비계량적인 방법으로 직무의 수가 적은 소규모 조직에 적절합니다. 서열법은 소규모 조직만 해요. 우리 한번 풀었던 문제고. 맞죠? 4번부터 할게요. 요소 비교법은 조직 내 기준 직무를 선정하죠. 기직무, 평가하려는 직무와 기준 직무 평가 요소를 상호 비교하여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험생 중에 일부는 이 상대적 가치니까 이게 비계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고 쉽다는 것은 전부 다 상대적 평가예요. A 업무가 B 업무보다 어렵다. B 업무가 C 업무보다 더 쉽다. 이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이 상대적인 무엇을 어렵고 쉽다는 평가 가치를 점수화시키는 게 계량화된 평가 방법이고, 이것을 점수화시키지 않는 것을 뭐라 그래? 비계량이라 그래요. 그러면 얘는 퍼펙트하게 맞아요. 뭐 모르다도 얘가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 기본서에 보면 이 단어 그대로 나와요. 이 상대적 가치를 평가해서 뭘 한다? 얘는 보수액으로서 계량을 한단 말이에요. 보수액으로.
그럼 봅시다. 여기 점수법은 직무와 관련된 평가 요소를 선정합니다. 요소별로 중요도를 부여하는 과정에 계량화를 통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이론적 증명,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론적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객관적인 거, 이론적 증명이 가능하다. 자, 여기 좀 봅시다. 점수법은 계량화된 방법이에요. 점수를 부여하는 거야. 맞죠? 그러면 계량화된 직무평가 방법은 비계량화된 직무평가 방법보다는 뭐 한다? 더 객관적인 거예요. 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럼 어디가 틀린 거예요? 봐요. 중요도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계량화를 통해, 그럼 중요도를 하는 건 점수와 작업이잖아요. 점수와 작업으로 하는 것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거야. 점수와 작업은 계량화가 비계량화보다 객관적이라는 뜻이고, 그럼 점수와 작업은 뭐예요?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점수와 작업은. 그러면 점수와 작업이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걸 입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 업무가 있고 B 업무가 있어요. 상대적 가치를 이제 점수로 표현하죠. 점수로 표현한다는 것이 계량화한다는 것이 비계량화한 것보다는 객관적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몇 점? 얘는 뭐예요? 10점, 얘는 12점.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이게 입증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예요, 입증이. 입증이 용이한 게 아니라 이론적 입증이 아주 곤란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7번도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3번이 답인데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요점 분석만 제대로 했다 할지라도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평소에 안 나오던 뭐요, 이론적 증명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뭔가 있네,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유출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18번 문제입니다. 서두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어떻게 체감 난이도를 높였다? 이론 이름을 바꿔버릴 거예요. 리더 구성원 교환, 리더와 구성원의 교환 이론인데, 이게 네 집단 이론을 바꾼 거거든요. 네 집단 이론을. 설명을 옳은 것만을 모두 고려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리더 구성원의 교환 이론인지 몰랐다 할지라도 네 집단이 나와서, 아, 이건 네 집단 이론을 냈구나, 이렇게 우리가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데, 봅시다. 네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많을수록 집단의 성과는 높아집니다. 왜? 네 집단은 뭐예요? 여러분 잘 봅시다. 여기 봐봐요. 우리 기본서에 네 집단 이렇게 돼 있죠. 네 집단은 리더는 자신이 신뢰하는 소수의 부하들과 네 집단을 형성해 그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야. 네 집단은 책임과 자율성이 있는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라 특권도 누려요. 외 집단은 네 집단에 속하지 않는 부하들을 외 집단이라고 하고 리더와 함께 시간 적고 리더의 관심을 적게 받아요. 자, 그러면 네 집단에 속한 구성원이 많을수록 집단의 성과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관심을 많이 받고. 리더와 구성원의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리더십 만들기, 모르잖아요. 일단 그러면 리더가 모든 구성원을 차별, 얘는 무조건 틀린 거죠. 네 집단과 A 집단을 차별하게 되고 하니까. 그러면 옳은 거를 고려를 했잖아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지워도 되고, 기억이 맞기 때문에 기억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리더와 구성원이 점점 높은 도덕성과 동기 수준으로 서로를 이끌어가는 상호, 이건 뭐예요? 높은 도덕성과 동기 서로를 이끈다. 이건 뭐예요? 변혁적 리더십. 오케이.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니은번 이제 봐봅시다. 니은번.
디귿번이죠. 니은번. 리더와 구성원이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리더십 만들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오케이. 상호작용 관계가 어떻게 리더십을 형성되는 과정. 그러니까 내 집단이 훨씬 더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오른 거죠. 그래서 답은 1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번과 2번 중에서 찍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뭘 지우든 간에 득을 리을은 지워주고 기억 니은이 남는다는 것은 우리가 도출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건 뭐냐면 리더 구성원의 교환 이론이 내 집단의 외전, 그러니까 수직적 쌍방관계 연결 이론이라는 걸 몰라버리면, 근데 이건 알아야 돼요. 내 집단이라는 용어를 주어졌기 때문에 용어를 바꿨다. 이거 빨리 캐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총평에서도 언급했듯이 뭐다. 체감 난이도를 높여버린 거예요. 용어를 바꿔봤단 말이에요. 동의어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시험이 끝난 다음에 학원 강사의 해설을 들으면 그건데, 근데 체감 난이도는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체감 난이도를 높였던 문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19번과 20번의 문제를 많은 이제 학원가에서 난이도 상으로 분류하는데, 이제 우리 이 명품행정관 이제 커리 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건 결코 난이도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19번의 문제나 20번 문제는 우리가 깊게 다뤘던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학의 발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겁니다. 1951년 정책지향이라는 논문은 정책학의 정체성 확립의 기회죠. 이게 정책학의 이제 시발점이 된 건데 행태론의 파도에 붙이죠. 라셀은 1971년 오케이 정책학의 소개에서 봐봐요. 맥락지향성, 연합방문성을 제시했다.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정책학은 기본적으로 이론성이에요, 처방성이에요. 법칙을 정립하는 과학성, 이론성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정책학은 처방성이고 문제지향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처방성입니다. 후갱태주의와 같이 부활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고. 1980년대 정책학 연구는 정책 형성, 집행, 평가, 변동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됐습니다. 들어오는 정책 결정 단계를 상위 정책 결정 이후로 나누죠. 최종 모형을 제시했습니다. 이건 틀릴 수가 없는 문제거든요. 한번 봅시다. 우리 기본서 162페이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는 거죠. 봅시다. 라셀, 우리 기본서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1960년대 말 후갱태주의 등장과 함께 라셀은 자신의 획기적인 논문이 발표된 지 20년 만인 71년에 발간된 저서, 우리 기본서 이제 71년인데 새롭게 이제 저서가 발간됐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뭐가 나온 거예요? 책 이름까지 소개했죠. 저서에서 정책학의 두 가지 목적을 되풀이하면서 정책학이 추구해야 할 기본적 속성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죠.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것은 7급 기출문제였었죠. 우리가 기출문제에서도 풀었던 문제고, 맥락성입니다. 맥락. 문제지향이에요. 연합방문, 방법이 다양하죠. 규범성과 처방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라 문제지향성이에요. 이론이 있어서는 안 되죠. 후갱태주의 접근법인데. 기출문제입니다. 봅시다. 2024년 대비 기출문제집에 있는 문제입니다. 정책학의 등장 배경과 관련하여 라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새로운 정책학의 패러다임으로 묵시적 지식과 경험의 존중을 강조했다. 이거 틀린 거잖아요. 얘는 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얘고, 정책 과정에 관한 연구와 정책 과정에 필요한 지식에 관한 연구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학적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죠. 51년 라스웰의 정책 지향이라는 논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라스웰이 제안한 초기 정책학은 흑인 폭동 및 월남전 사회적 혼란기에 60년대에 재출발한 겁니다. 그러면 이 기출문제집, 24년 대비 기출문제집에 요게 해설로 되어 있어요. 라셀은 정책 과정에 필요한 실증적 지식과 정책 과정에 필요한 처방적 규범적 지식의 방향의 경향을 지적하면서, 또한 맥락성이죠.
문제 제한성, 연구 방법 다양성 등을 이제 제시한 겁니다. 하나만 더 봅시다. 이게 이제 군무원 실정 동형 3회 10번 문제예요. 1960년대 격동기의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행태주의에 대한 비판과 후행태주의가 주장되면서 60년대 후반기부터 문제 중심의 정책학은 폭발적인 성장을 하였는데 이에 대표적인 학자가 라셀이에요. 문제 중심의 정책학이란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정책학 연구의 최종 목적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위한 지식을 개발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민주주의. 정책학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존엄입니다. 라셀의 주장은 1950년대 행태주의에 의해서 밀려났다가 행태주의가 태조하게 된 60년대 말에 재출발하는 겁니다. 라셀은 정책에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속성으로 문제지향성, 맥락성, 방법론의 다양성, 규범성과 처방성을 제시한 겁니다. 요거 이제 틀린 거죠. 정책 과정에 관한 지식이란 현실의 정책 과정에 대한 과학적 연구 결과로부터 얻은 경험적 실증적 지식을 의미하고 그러면 경험적 실증적 지식이 적용되는 파트가 돼요. 의제 설정, 결정, 집행이고 오케이. 규범적 지식이 적용되는 영역이 분석과 평가론이에요. 봅시다. 20번 문제 봅니다. 공공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여기 좀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 쭉 있는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거. 근데 우리가 이 내용. 다른 거 모르다도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공공가치의 창출과 공공관리자의 거시적인 전략적 사고를 강조한 무어는 공공가치 창출론이고 실제로는 기차예요. 공공가치 실패를 강조하는 것은 보조만이에요. 보조만. 그럼 봅시다. 여기 요거 그냥 해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기본서와 신경향 테마에 공동으로 들어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표까지가. 그러면 이게 보조만 실패의 기준이죠. 얘는 신경향 테마에만 있어요. 신경향 테마에만. 오케이. 봅시다. 그러면 이 문제는 한번 볼게요. 이 문제는 이제 무어는 공공가치 실패를 진단하는 도구로. 자, 여러분. 무어가 뭐라고요? 창출론이요. 창출론. 실패는 보조만이에요.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옳은 거에 틀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무어는 뭐다? 무어는 창출론이고 실패 기준을 제시한 사람은 보조만이에요. 보조만. 그래서 얘 틀린 거예요. 당연히. 보조만은 공공기관에 생산된 순공공가치를 추정하는 공공가치 회계. 뭔가 한다 이거 아니에요. 요건 좀 더 기출문제이고 우리가 신경향 테마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전략 삼각형 세 개가 있는 거죠. 시장과 공공 부분이 공공가치 실현에 필수로 요구되는 재와 서비스 제공하지 못한 이게 실패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 기준. 얘가 두 개가 답이거든요. 근데 얘는 자 그러면 얘는 알아요. 얘는 최소한 얘는 알아야지. 그럼 뭐예요? 옳은 걸 고르라 그랬으니까 디귿 들어가야 돼요.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자, 쭉 한번 여러분 보시고 여기서 뭐 지금 해설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뭐 다뤘던 거고 요것만 하면 되잖아요. 요거 최소한 요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다음 쭉 다시 한번 정리를 꼭 좀 하시고 신공공관리론과 비교했을 때 그다음 이게 이제 5주 만에 실패 기준이에요. 실패 기준에 있잖아요. 학과 썼을 때 실패한다. 또는 불안전 독점도 실패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24년도 지방직 9급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은 끝났습니다. 시험은 끝났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회과학은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뭘 하나 더해가는 거예요. 기본 이론 수업 시간에 뭔가를 다 캐치할 수 없고 기본 이론 수업 행정학의 20% 정도도 습득이 안 돼요. 합격권을 중심으로 하면. 그럼 심화할 때 좀 더 플러스하고 반복하고 신경양 테마할 때 좀 더 반복하고 플러스하고 기출문제 하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배웠는데 이제 뭔가를 더 암기도 해가고 이해 폭을 넓혀가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행정학은 사회과학입니다. 행정학이 최근에 계속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커리를 이수하면서 차분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공부 방법론을 가장 좋은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은 잘 보시는 대로, 못 보신 분들은 내가 두 번 다시는 어떤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체계화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